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그리고 복지예산 증액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IMF라든가 세계은행기구에서도 불평등의 심화가 사회 양극화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지출들도 요구하는 게 세계사적 흐름입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아마 큰 정부의 역할들을 어제 예산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뒷받침되려면 어제 통과된 예산안 말고 입법까지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예. 향후에 있을 야당과의 입법 협의에 있어서 아마 예산안에서 소외되는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서 전국이 급냉될 경우에 이 법안 처리가 좀 원만하지 않을 것. 이것은 전국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민주당에서는 소위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분명히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정책 간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법인세 소위 말해서 부자 증세의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KTX를 무한 공항까지 연장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 등 국민의당을 집중적 타겟을 놓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법안과 달리 예산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당을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상정하고 이렇게 호남에 대한 예산들을 우선 배정하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이에 반해서 예. 자유한국당이 예산에 대한 준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는 만약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연합할 경우에 160석을 얻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는데, 패배를 하더라도 야당은 명분 있는 패배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렇죠. 법인세라든가 공무원 증원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수당의 가치이기 때문에 원칙에 위배되는다고 결사 반대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즉 예산에서의 전략에 대한 미숙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그에 비해서 예. 오랫동안 준비해와서 국민의당과 함께 전광석화처럼 자신들의 요구들을 관철시킨 그런 예산 국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예. 단순 산술 계산으로는 자유한국당이 116명이기 때문에 반대표가 30여 표 나와서 들어갔더라면 과반 넘어서 법인세를 부결시켰다는데 결과론적 얘기고요. 그렇죠. 실제 법인세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반대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법인세 개정안의 과표 대상을 2천억 원 정도의 기업에 129개를 대상으로 했다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서 3천억 규모 초과한 기업을 해서 77개로 줄어들었거든요. 즉 계약되었다고 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안이 낫다라고 찬성표를 던졌을 텐데, 예. 자유한국당이 기왕이 없는 거 같이 투표를 하자라고 해서 예. 어차피 통과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신 투표를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아마 자유한국당이 들어왔더라면 저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법인세 그래도 3천억 해서 77개 기업에라도 부자 증세를 하자라는 의미로 예. 찬성 투표를 던졌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뒷거래 이야기는 이제 예산안 국면에 있었던 두 원내대표의 만남 과정에서 선거구 개편 문제와 개헌문의 이야기 같이 해보자, 이런 원칙을 정했다, 이게 나오면서 이제 사실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일단 홍준표 대표 패자는 말이 없죠. 원내 전략의 실패고 패배는 깨끗하게 시인해야지, 예산 전쟁의 실패를 국민의당의 배신으로 규정짓는 거는 저는 제1야당 답지 못하다는 소리가 답지 못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안철수 대표도 당당해야죠. 복지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는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예. 위장 아재기를 하는 것은 저는 캐스팅 보트의 정당으로서 무엇을 위한 캐스팅 보트였던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필하지 못한, 잘못하다가는 예. 도대체 국민의당은 여당이야 야당이야 이런 얘기 딱 듣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좀 분명히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 잘 알고 있어요. 예산은 과반수지만 입법에서
그 패스트 트랙이 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그 카카오톡 나와서 박홍근 의원이 이면 합의했다라고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 개헌과 선거구제, 그다음에 자치단체장과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이런 문제들인데 예. 다 법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이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의안 상정조차 힘든 법안입니다. 예. 잘 아시지만 법안은 예상과 달라서 예결특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부의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좀 엄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전쟁의 패배를 국민의당에게 돌리기 위한, 군소정당에 돌리기 위한 좀 그런 소위 말해서 낡은 그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카톡 메시지 화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죠. 자, 저 부분 가지고 해서 박홍근 의원은 하부문이 아니라 내 카카오톡 대화창에 스스로 메모한 것이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임시국회 때 처리할 법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하물며 예산 때 논의를 했더라도 예. 다당제 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의하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협의하고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이 협의하는 이런 정책 협의의 틀들을 가지고 예. 저것이 배신이다, 음모다, 밀실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원내 전략이 부재가 오히려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시죠. 뭐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이 굉장히 특히 SOC 관련 예산이 많이 늘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특히 카카오톡 요즘에 카톡을 많이 하니까요. 카톡 예산 또 쪽지 예산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이게 불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좀 예산을 늘린 경우가 있었고 특히 이제 그 지역구 의원들 중에 예산을 챙긴 분들을 저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도 사실 언론에 지금 몇 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걸 어떻게 이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좀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요한 당직이나 삼선 중진 의원들이 저렇게 겉으로는 각 정당의 명분 있는 공무원 증원이라든가 일자리 문제에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원안에서도 20% 삭감되었던 SOC 예산이 오히려 1조 3천억 원이나 저런 예산 때문에 증액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목 예산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예산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저분들도 그 끼워넣기 예산을 통해서 국가 예산 전체 정책 기조를 흐트러뜨린 낡은 정치의 전형이긴 하나 문제는 말입니다. 저런 게 중앙 언론에 보도되면 오히려 지역구 가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다면서요. 예, 예. 아이고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그 중앙에서 욕 먹으면서까지 예산 챙겼다라고 해서 예. 오히려 지역 일간지라든가 방송 그리고 오히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 우리 지역을 위한 선량이라고 높이 평가해주는 이 현상 때문에 예. 오히려 중앙에서 욕 먹는 게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훌륭하게 일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저 쪽지 예산이든 카톡 예산이든 이런 것은 근절되기 쉽지 않다. 즉 전체 국민들의 지방에 있는 분들의 의식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쉽사리 근절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검찰 출석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최경환 의원 마침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 본회의 표결을 하고 나서 출석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인데요. 일단 친박의 핵심이라는 점에 일단 저희들이 좀 방점을 두고요. 또 그게 이제 국정원 특활비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 특활비 40억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전달돼서 그 용처를 지금 검찰이 찾고 있고 그리고 일부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 첫 의원이 최경환 의원이다라고 해서 드디어 친박이든 아니면 구여권에게 국정원 특활비가 정치권까지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가 해서 귀초가 주목됐는데 예. 아마도 저는 최경환 의원이 첫 대응을 좀 잘못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현수 전 실장이 직접 배석자와 함께 전달한 시기 장소를 특정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현재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라고까지 자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받긴 받았으나 그것을 특수 활동에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초에 받지 않았다라고 은폐함으로써 사실상 뭔가 부정한 돈이 아닌가. 즉 당시에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야당이 삭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을 때라서 그 특수활동을 지킬 목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에게 로비의 성격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에서 뇌물 성격으로 특수활동비를 보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뇌물이 아니라 정치적 관행이라던가 그동안의 그 국정원들이 특수활동을 집행해왔던 한 분야였다라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텐데 이렇게 되다 보면 부정한 돈인 걸 알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는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뇌물죄 문제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이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그것이 뭐 지금 가장 그 관심 있는 집중적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 마지막으로 자 청와대가 오늘요 이 조두순 출소 반대 그 청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낙태죄 논란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답을 했는데 그 뒤로 좀 파문이 있었잖아요. 말 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두순 뭐 국민들의 관심이 좀 아동 성폭력범 출소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징역,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소를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상 한 번 결정난 사법부의 결정을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그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든가 국민의 참여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은 있다. 즉 대의제가 사실상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국민을 대변한 대의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화되어서 국민의 뜻과 반하는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대의제가 보이는 한계들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조두순 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틀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뭐 저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